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어서 29번에서 32번 세트 있죠. 거기 그 박인로의 동락당이랑 조지훈의 방호 산장기 있는 부분, 이 부분 세트 문제 같이 풀도록 합시다. 자, 여기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죠. 문제 풀 때는 항상 뭘 먼저 본다고? 보기를 먼저 본다고. 그래서 보기를 먼저 봅시다. 역시 여기도 보기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문제를 풀 때, 문학 부분은 항상 문제를 풀때 보기가 문제 나오게 된다면 보기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작품에 대한 어떠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보기에서 이런 배경 지식을 잘 설명해 주기 때문에 보기를 보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보기를 볼까요? 자, 설명이 됐어요. 가는 희재 이연적이 거처하던, 이연적이라는 사람이 거처하던 동락당 및 후황양성의 뜻을 드러낸 양지남 등을 다룬 박일로의 가사이다. 박일로라는 사람이 쓴 가사 작품인데 내용이 희재 이연적이라는 사람이 살았던 동락당과 후황양성의 뜻을 가졌던 양지남 같은 것을 다루고 있구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작품의 공간을 이제 이 작품에서 드러내고 있는 이런 공간들, 그러니까 동락당이라든가 양지남 같은 공간들은 바로 학문 수양의 공간과 그 주변의 자연 공간을 아우르고 있다. 자, 화자는 이연적이 명명한 것으로 전해지는 이들 공간을 둘러보면서 그 명칭의 의미와 관련지어서 자신의 소의 감상을 드러낸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보시면 이연적을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약간 칭송하는 그런 느낌의 가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연적이 당시에 이런 곳에 있었어. 동락당이라는 곳에 있었어. 당시에 후학 양성을 하기 위해서 양진암 같은 곳에 있었어. 자, 그런 곳이 얼마나 멋있냐, 얼마나 대단하다, 이런 것들을 읊고 있는 박일로의 가사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뭐 TMI이긴 하지만 이연적이라는 분은 이제 대학자예요. 성리학의 대학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당시에 이제 성리학이 중국의 학문이었잖아요.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당시에 성리학은 이제 대부분 이제 소학이라고 해서 생활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유포가 됐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현적이라는 학자가 이제 대학 중심으로 바꿨죠. 대학 중심으로 바꿨다는 얘기는 이제 좀 사유하는, 생각하는 그런 학문으로 바꿨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대학자였고요. 그리고 이제 나라를 항상 먼저 생각하는 약간 청백리, 이제 그런 선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보시면 이처럼 공간의 명칭과 그 의미를 중심으로 사고하는 방식, 그러니까 공간의 이름과 그 의미를 중심으로 사고하는 방식은 나는 뭐였니? 바로 조지훈, 네, 바로 방우 산장기였죠. 조지훈은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청록파 시인의 한 분이었죠. 조지훈, 박목월, 박두진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이 아마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그 청록파 그 사람이에요. 자, 그분이 쓴 이 나의 방우 산장기, 이거 현대 수필이거든요. 이 작품 역시 공간에 대한 이름과 그 의미를 중심으로 사고하는 방식을 다루고 있다. 그러니까 가든 나든 다 뭐에 초점을 두고 있니? 공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 그리고 그 의미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기에서 말하고 있죠. 그럼 그거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26번과 32번 세트에 있는 이제 우리 뭐지? 박윤로의 동락당이라는 가사 작품을 같이 공부하도록 합시다. 이 작품은요, 고전 시가 중에서도 가사에 속하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박일로 이 분은요, 여러 가지 가사 작품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할 때 이 박일로 가사 같은 경우에는 작품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게 바로 이제 누앙사라는 이 작품, 뭐 선상탄 이런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박일로 이분의 이제 시그니처라고 한다면, 이분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뭐냐면, 일단 누앙사 같은 작품, 그리고 뭐 이런 선상탄 같은 작품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제 왜 유명하냐면 우리가 조선 전기하고 후기를 가르는 그 기점이 되는 분이라고 해서 사실 굉장히 유명하답니다. 그래서 그게 시그니처예요. 여러분 나중에 공부를 하실 때. 그래서 저기 조선 전기의 가사하고 후기 가사를 나누는 요 기준이 뭘까요? 바로 이제 그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이었죠. 전쟁을 기점으로 사실은 전기하고 후기가 많이 달라져요. 그 전에는 유교 사상이라든가 뭐 임금에 대한 충성, 그리고 뭐 부모에 대한 효, 뭐 이런 것들을 고고하게 노래를 하던 게 바로 조선 전기의 작품이라면, 조선 후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전쟁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뭐 상황이 엄청 많이 바뀌게 돼요. 양반들은 다 도망갔죠. 그리고 서민들이 남아서 나라를 지켜내게 돼요. 그러면서 양반의 권위가 뚝 떨어지게 되고야 만 거죠.
그러면서 서민들이 작자층으로 많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작품들도 서민들이 등장하게 되니까 그 전처럼 좀 고고하게 읊고 막 이렇게 했던 것을 더 이상 지키지 않고, 그러다 보니 자신의 이야기를 그대로 풀어내다 보니 조금 더 작품들이 좀 길어지는 경향이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조선 후기로 가면 갈수록 시조 작품도 길어지게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서민층이 참여를 하게 되면서요. 그리고 조선 전기와 다르게 또 역시 가사 작품도 상당히 길어지게 돼요. 뭐 그런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조선 후기의 작품인데요. 바로 이 박일로라는 사람은요, 양반인데요. 보시면은 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바로 이제 선상탄이나 지금 누앙사 같은 경우에 다 이게 누앙사를 특히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특히 이 작품을 보시면은 봐봐. 내용은 임진왜란을 겪고 난 뒤에 공군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매우 가난하지만 가난을 원망하지 않고 도를 즐기는 장부의 뜻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자신의 궁핍한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조선 전기에는 조금 약간 고고했죠. 나라에 대한 충성, 그리고 임금에 대한 뭐 그런 임금에 대한 충성, 그런다 뭔 말이죠? 임금에 대한 충성, 그리고 부모에 대한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고고하게 읊었다면 조선 후기로 갈수록 이런 자신의 처지들을 굉장히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바로 이게 바로 박일로 가사 작품에서 좀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난다. 좀 약간 이렇게 구체적이고 사실적이고 힘든 게 정말 엄청나게 자세하게 드러나 있다. 그 전에는 절대로 보이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조선 후기의 박일로 가사 작품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조선 후기의 가사의 특성 중 하나로서 이게 나오죠. 그래서 이 작품을 조선 전기 가사와 후기 가사의 과도기적 작품으로 본다. 그러니까 그 경계에 있는 작품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후기의 그런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뭔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 나타내고 있는 이런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박일로 가사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까 그 보기를 통해서 봤었죠. 이 작품은 뭐라고 했죠? 희재 이연적이 거처하던 동락당이나 또 후왕양성의 뜻을 가지고 있는 양진암 등을 다루고 있다라고 미리 얘기를 했죠. 선생님이 잠깐 이제 TMI로 얘기를 해주자면 이제 이연적이라는 분은요 대학자였고 이제 세계 이황의 스승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조선 중기의 학자였고요. 이제 나중에 결국에 이제 사화에 몰려가지고 뭐 뜻을 됐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들어가서 지은 집이 바로 동락당이에요. 근데 굉장히 조금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동락당을 지으면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자기가 있는 본처의 집으로 간 게 아니고 후처의 집으로 가서 거기를 개조해서 만든 곳이 동락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락당이라는 곳이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뭐 가사 작품으로 만났지만 사실은 건축하는 사람들한테 되게 유명한 집이에요. 왜냐면은 여기가 산 같은 거 이런 자연물을 전부 집의 일부로 끌어다가 썼다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건축학적으로 좀 좋다, 멋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주에 가면 여러분들이 다 볼 수 있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조금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으니까 한번 뭐 동락당이 이런 느낌이구나 이렇게 한번 보시고 가사 작품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보기에서 봤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보기에서 이제 이 작품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연적이 있었던 동락당이라고 하는 공간은 학문 수양의 공간이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자연 공간을 아우르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연적이 명명한 곳이에요. 이연적이 동락당이라고 지었다고요. 그런 공간을 둘러보면서 누가 둘러보는가? 바로 이 박일로가 그 동락당이라는 곳에 가서 둘러보면서 이제 이렇게 굉장히 멋있구나. 이연적을 따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이렇게 가사로 읊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푸른 담쟁이를 해치고 담쟁이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걸 해치고요. 동락당을 지어내니 바로 동락당은 누가 머물던 곳이었다. 바로 이연적이 머물던 곳이 이름 누가 지었다. 이연적이 지었다. 그거 어떻게 한다? 바로 여기 보기에 나와 있다. 이연적이 명명한 것으로 명명은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동락당을 지어내니 누가 지었다고? 이연적이 지었네. 자, 그윽한 경치는 견줄 때 전혀 없는 너무나 멋있다. 경치가 너무 멋있다 하고 경치를 예찬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자, 그러면서 수많은 대나무 시내에 따라서 둘러있고 수많은 긴 대나무가 있는데요. 긴 대나무는 이 물, 시내를 따라서 둘러져 있고 이런 시내를 따라서 둘러져 있구나. 외부의 경치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 동락당 안으로 들어갔더니 거기에는 만권의 서책, 여러분들 만권의 서책 읽어봤어요? 책 좀 읽으세요, 여러분. 왕건의 서책은 네 벽에 쌓여져 있으니 책이 막 이렇게 막 네 벽에 쌓여져 있는 거야. 동락당 안에. 여러분들 이렇게 사세요. 자, 동락당의 내부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외부는 수많은 긴 대나무가 물을 따라서 시냇물을 따라서 뚝 둘러싸여져 있고 그 가운데 안에 있는 동락당이 요 안에 있겠죠. 동락당이 있고 동락당 안에는 지금 책이 네 벽에 둘러싸여져 있는 모습이야. 그러니까 이 동락당 안에서 이연적이 뭐 했겠어요? 책 가지고 놀았겠어요? 책을 가지고 열심히 학문 수양에 정진했구나. 야, 대단하다. 이제 그런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왼쪽에는 아내 증삼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아내하고 증삼, 자유자 모두 공자의 제자들이다. 그러니까 공자의 유학 있죠. 아까 유학자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말했죠. 성리학을 이제 좀 더 꽃피운 학자라고 태계 이항의 스승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유학자들이 옆에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유학 공부를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왼쪽에는 아내 증삼이라는 유학자가 있고 오른쪽에는 자유자가 있고 이거는 전부 다 이제 공자의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공자의 사상을 공부를 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서책을 벗삼으면서 시읍기를 일삼아 이 안에서 책이 양 네 벽에 가득 쌓였으니 안에서 이런 성리학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한가로운 가운데 깨우친 것을 혼자 즐기도다. 한가로운 가운데 이 안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한가롭게 있는 가운데 깨우친 거 뭘 깨우쳤겠니? 바로 학문을 깨우쳤겠죠. 성리학을 깨우쳤겠죠. 그것을 혼자서 즐기고 있다. 자, 혼자서 즐긴다라는 게 바로 한자로 뭡니까? 혼자로 더 즐기다. 저기 동락당이라고 여러분들이 위에 돼 있죠. 동락 이 독이 홀로 독자예요. 혼자 있다. 혼자. 락은요 즐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 있죠. 그래서 악은 즐겁다. 그래서 혼자 즐거워한 당은 집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즐거워하는 집. 이 이름이 혼자 즐거워한 집. 뭐가 혼자 즐거운 거야? 요 안에 틀어박혀서 이렇게 성리학 공부를 하니까 혼자 너무나 즐겁다.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보시면 자, 한가로운 가운데 깨우친 거, 학문을 깨우친 것을 혼자서 즐긴다라고 하는 동락이라고 하는 이름의 명칭이 여기 나와 있네요. 그래서 동락, 그렇지? 그래서 이 이름 뜻에 맞는 줄 그 누가 알리? 혼자서 즐긴다라고 하는 동락의 뜻은 바로 이렇게 혼자서 학문을 즐긴다, 성리학을 즐기고 있다라는 뜻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여기 다 나와 있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서 사마온공의 동락원이 아무리 좋다 한들 사마온공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이제 보니까 이 사람은요 바로 북송시대의 명재상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엇을 지었냐면요. 자, 보시면 여기서도 나오죠. 여기서도 중국 송나라 학자신 사마광, 그러니까 아까 사마온공 있죠. 사마온공을 사마광이라고도 해요. 자, 이 사마광이 지은 정원의 명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락원은 중국의 사마광이라는 사람이 지었던 정원의 명칭이요. 근데 그것도 멋있나 봐요. 자, 근데 그게 뭐라고 하니? 사마온공이 지은 동락원이 아무리 좋다 한데 그것도 멋있다고 하지만 그 속에 참 즐거움이 이 동락에 견줄 소냐? 이 동락당이 더 좋다. 그러니까 사마온공이 지은 동락원보다 여기 이연적이 머물던 이연적이 있었던 동락당이 훨씬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견줄소냐라고 의문문의 형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내용은 뭐라고 했지? 평서문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죠. 동락당이 더 좋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강조하기 위한 동락당이 좋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서리법이 쓰였구나. 자, 진경을 다 못 찾아. 진경은 진짜 경치를 다 못 찾아서 자, 양지남을 돌아들어. 자, 양지남 우리 봤죠? 아까 보기에서 양지남 아까 뭐라 그랬어요? 후황양성을 했던 양지남이라는 곳이 있어요 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렇구나. 제자들을 가르쳤던 곳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TMI인데 그냥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양지남은 온돌방으로 정해서 주지스님이 여기서 찾았을 때 계정을 찾았을 때 머물도록 배려한 공간이라고 한다. 그래서 쭉 들어가면 양지남 나왔죠. 양지남 여러분들 이렇게 읽는 거 아시죠? 양지남 이렇게 있구나. 되게 이양이 글씨 가보면 뭐 이런 데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후황 양성을 했던 곳이구나.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셨죠? 멋있죠?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한번 가시면 한번 보세요. 되게 멋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 지리를 추구하는 공간이다. 다시 돌아와서 자 그래서 양지남으로 돌아들어서 양지남이라는 공간으로 갔네요. 자 돌아들어서 바람을 쐬면서 바라보니 내 뜻도 뚜렷하다. 아 내 뜻도 뚜렷하다. 그러니까 박일로도 지금 이현적이 머물던 동락당에 와서 동락당을 돌아다니면서 양지남까지 보니까 자기도 뭐 하고 싶다는 거야. 결국에 이현적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것처럼 나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진리를 추구하고 싶구나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내 뜻도 뚜렷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내 뜻도 이현적이랑 똑같다. 그런 얘기겠지. 자 태계 이양의 자필이 참인 줄 알겠노라. 아까 선생님이 보여줬죠. 태계 이양이 여기 양지남이랑 글씨 썼었죠. 이제 그게 참인 줄 알겠노라. 자 관어대 내려오니 관어대 이제 관은 볼간자요. 룩 보다고. 그리고 이제 어느 물고기예요. 그 물거리를 물거리 물고기 물고기를 이제 보는 그런 데를 바로 관어대라고 하는 거예요. 관어대를 내려오니 계속 이렇게 선생님이 보여주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되게 멋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진짜 한번 가보세요. 이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돼 있거든요. 건축학적으로 이게 선생님이 건축을 공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굉장히 그 뭐랄까 자연과 함께 이렇게 같이 있다. 약간 그런 느낌의 집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독특하고 멋있다. 어쨌든 그래서 보시면 관어대 이제 물고기를 보는 곳이라고 했죠. 그래서 보시면 쭉 가면 이런데 이제 물고기를 보기 위해서 요게 관어대인 거예요. 야 여러분 여기 놀고 싶잖아요. 멋지 않아요? 멋있네요. 이렇게 봐야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봐야 돼요. 자, 어쨌든 관어들을 내려오니 여러분 멋있어요, 그렇죠? 내려오니 펼친 듯한 반석에 반진 듯한 반석에 이제 돌이 보이는 거야. 돌의 자취가 보이는 듯 손수 씹은 장성은 옛빛을 띄었으니까 멋있다고 이제 경치를 계속 노래하는 거야. 아까 선생님이 보여줬죠. 그 옆에 이제 경치들을 계속 노래를 하고 있는 거야. 장성은 이제 큰 소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변함없는 경치가 더욱 반갑구나. 너무나 멋있구나. 그러니까 멋있지? 아까 보니까 멋있잖아, 그렇죠? 멋있다고요. 상쾌하고 맑은 기운이 난초 향기에 든 듯하네. 공기도 양 맑고 상쾌하고 난초 향기가 야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몇몇 옛 자취를 보면서 문득 생각하니까 여기를 지금 이 사람이 동락당을 걸어서 한참 돌아다니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뚝한 낭떠러지는 바위 병풍에 절로 되고 낭떠러지가 우뚝하게 있는 것은 마치 바위가 병풍을 두른 것처럼 있다는 거야. 그런 느낌이고 또 용면의 솜씨로 용면이라는 사람은 바로 북송시대 유명한 화가예요. 화가. 그러니까 용면이 열심히 그림 그린 것처럼 버려져 있다는 거야. 뭐가 우뚝한 낭떠러지가 멋있게 이렇게 바위 병풍으로 돼 있는 모습이 마치 그림을 그린 것처럼 버려져 있다는 거야. 결국에 엄청 멋있다. 자 그리고 깊고 맑은 모세. 이제 깊고 맑은 모세 아까 있었죠? 관어대 좀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렇게 이제 물고기를 보는 요거. 어때요? 물고기를 보는 요거. 그쵸? 진짜 이렇게 걸어서 나오면은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시를 쓰고 싶네요. 너무 멋있네요. 그러니까 이 박일로라는 사람도 여기 저 돌아다니면서 정말 멋있다.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깊고 맑은 모세, 깊고 맑은 연모세. 아까 봤죠? 연모세를 뭐가 있어? 청강 운영이 어리어 잠겼으니 청강 운영은 뭐야? 하늘빛의 구름 그림자. 아까 봤죠? 여기 물이 딱 있었고 거기에 지금 그림자가 떠돌아다니는 게 맑은 그런 모습. 위에는 그림자가 비쳐갖고 맑은 요 모습. 이렇게 어리어 잠겼으니 너무나 멋있다. 그 얘기요. 그리고 광풍제월이 자 광풍제월은 여기 나와 있죠? 비가 개인 뒤에 맑게 부는 바람과 맑은 달, 그러니까 밝은 달과 맑게 부는 바람 이런 것들이 부는 듯 비치는 듯 엄청 멋있고 깨끗하고 이런 경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엄비여약을 말없는 벗으로 삼아 엄비여약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솔개가 날고 물고기가 뛴다 라는 뜻으로 온갖 생물이 생을 즐기고 있다. 그러니까 동물들이 엄청 즐겁게 이렇게 막 솔개가 날고 있고 물고기가 뛰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 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연과 어떻게 하고 싶다는 거야? 말없는 벗으로 삼아 자연과 친구가 되고 싶다. 이거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자연과 친구가 되고 싶다. 자연과 함께하고 싶다. 바로 이걸 뭐라고 하죠? 무라일체라고 했었죠. 자연, 물과 내가요 하나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나도 이 자연 속에서 논이고 싶다. 자연과 함께하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자 거기에서 이런 것에서 말없는 벗으로 삼아. 그러니까 뭐야? 엄비여약은 바로 이제 여기 있는 온갖 동물이 생을 즐기고 있는 자연의 모습이었죠. 이런 자연과 친구를 삼아가지고 바로 이곳에서 동락당에서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독서의 골몰아요. 야 근데 아까 그 경치면은
책이 잘 읽힐겠다. 야, 그렇지 않겠냐? 자, 거기서 독서에 열심히 열중해서 성현의 일을 도모하시도다. 여기서 열심히 공부하실 거겠구나. 이현적, 와, 네, 이 대학자님을 정말로 존경합니다.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맑은 시내가 비껴 건너서 맑은 시내를 옆으로 샥 건너가지고 낚시터도 뚜렷하네. 놀고 싶은 건가요? 자, 그러면서 보니까 문너라 갈매기들아. 이제 낚시터에서 갈매들이 끼룩끼룩끼룩 지나가고 있는 거야. 갈매기한테 갑자기 말을 걸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고전 시가에서 갑자기 동물에게 말을 건다. 자연물에게 말을 건다. 역시 또 뭐예요? 이거 의인법이 쓰인 거죠. 갑자기 얘한테 살아있는 것처럼 갈매기들아 막 이렇게 해줘서 의인법이 쓰였다. 역시 뭘 나타내고 싶어서 자연과 함께 하는 거 그거 뭐라고 했죠? 무라 일체라고 했죠. 자연물과 내가요. 일체 하나가 된다고요. 자, 갈매기들아 옛일을 아느냐? 이현적이 옛날에 여기서 공부했다는 것을 아느냐? 막 이런 거야. 자, 엄자령이 어느 해에 한나라로 갔단 말인가? 갑자기 엄자령이 누구예요? 봤더니 밑에 역시 나와 있죠. 엄자령 바로 중국의 후한에 엄강이 광무제가 내린 벼슬을 거부하고 자연에 응가했다는 고사. 그러니까 결국에 이 사람도 벼슬을 거부하고 자연 속에서 살았구나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군요. 그러니까 이거 중국의 고사를 지금 연관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현재 지금 자기의 심정이 어떤데요? 자연 속에서 공부하니까 너무나 좋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잘 생각해 보니까 중국의 옛날 사람도 이 엄자령이라는 사람도 벼슬을 거부하고 자연 속에서 놀았잖아. 아, 그렇구나 하면서 지금 끌어다가 쓴 거예요. 그 사람도 이렇게 해서 언제 한나라로 갔냐? 언제 이렇게 자연 속에서 살았냐?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이끼 낀 낚시터에 저녁 연기 잠겨서라. 자신의 심정을 고사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왔죠. 아까 이끼 낀 낚시터에서 돌아다니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한 거잖아. 갈매기도 부르고 엄자랑도 생각하고 다시 낚시터로 돌아와서 보니까 저녁 연기가 슈 잠겼다. 이제 저녁 때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박일로가 동락당 즉 이제 이현적이 여기서 학문을 수행했던 공간에 가서 야, 이렇게 멋있구나. 이현적 대단하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가사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동락당을 공부를 했으니까 우리 29번 문제 풀 수가 있겠죠? 이거 했으니까 이거 풀 수 있지. 자, 영탄적인 어조를 사용하여 영탄적이라는 거 뭐야? 대상에 대해서 감탄하는 것을 영탄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탄적인 어조를 사용해서 예찬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맞죠? 어디예요? 바로 선생님이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를 하고 있지만 향가로운 가운데 깨우친 것을 혼자서 들기도다. 뭐뭐 했도다. 뭐뭐 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영탄적인 어조, 감탄하는 어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뭐 했구나. 반갑구나. 도모 하시도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찬적 태도 어떤 걸 예찬하고 있니? 동락당이 얼마나 멋있는지 이 경치가 얼마나 멋있는지 거기서 공부를 했던 이현적이 얼마나 멋있는지 이런 것들을 예찬하고 있죠. 이거 맞는 게 되겠네요. 자, 2번을 볼까요? 자연의 불변성. 자연은 이렇게 변하지 않는데 인간은 왜 이렇게 변하는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 아니죠. 현실의 모순을 언급하며 현실은 왜 이렇게 모순적이지? 이런 걸 얘기하고 있지도 않고 과거 지향적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야만 해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지도 않죠. 치밀한 관찰의 근거에서 다양한 삶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관찰을 열심히 해서 보니까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이 있구나. 이런 거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죠. 관찰은 열심히 했네. 동락당에 돌아다니면서 요 멋있는 양진암도 멋있고 여기도 멋있고 열심히 관찰을 했지만 그거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동락당이 얼마나 멋있는지 이현적이 얼마나 멋있는지 이런 거를 예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니에요. 이제 굳이 여러분들이 따지자면 치밀한 관찰을 해가지고 다양한 삶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는 작품에는 이제 박태원의 소설 같은 경우가 있어요. 특히 박태원의 소설 중에서 천변풍경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천변풍경이라는 작품은 박태원이요 바로 천변에 있는 사람들을 열심히 관찰을 하면서 천변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삶의 모습을 제시한 소설이 있어요. 박태원의 천변풍경 같은 경우가 그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5번에 볼까요? 역사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역사적인 사례를 많이 제시하고 있죠. 보시면 사마원공이라든지 용면이라든지 엄자유령이라든지 이렇게 과거의 역사적인 사례를 제시는 하고 있지만 그걸 통해서 지금 이 상황을 극복해야만 해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아닌 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어서 방우산작 조지훈 시인의 방우산작기를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조지훈 시인은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줬었죠. 조지훈 시인 어디서 봤어요? 선생님이 청로루라는 시를 공부를 하면서 박목을 시인의 청로루를 공부를 하면서 얘기를 했었었죠. 1940년대 그러니까 일제시대 거의 말기에 나왔던 하나의 유파였죠. 청록파라고 하는 유파였어요. 조지훈, 박목을, 박두지라고 했었죠. 그래서 자연을 노래하고 있었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이 그 시인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보는 지금 이 나의 이 지문은요, 굳이 청록파 시인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이 글 자체로만 이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방우산장기는요, 바로 현대수필이에요. 근데 뒤에 보기에서 우리가 봤듯이. 자, 이 생각을 참고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공간의 명칭과 그 의미를 중심으로 사고하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공간에서 주는 어떤 이름 그리고 그 의미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이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면 여기 성북동을 가면요, 조지훈 시인의 방금 이제 우리가 읽게 될 방우산장기에 나오는 방우산장이라고 하는 그 명칭에 걸맞는 바로 조형물이 성북동을 가보시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방우산장이라는 것은 조지훈 시인이 이름 붙인 이제 자기 집의 이름인데요. 보시면 이 집의 이름이 왜 방우산장인지 이거 조형물을 보면 좀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이게 집이거든요. 이게 문이죠. 문이 있어요. 그럼 문 안으로 한번 쑥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벽도 있고 막 그래야 될 것 같잖아. 그런데 다 뚫려 있어요. 사방이 싹 다 뚫려 있는 이런 방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게 지금요 우리가 읽어 나갈 방우산장기에 나오는 방우산장이라는 의미에 아주 잘 맞는 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이제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방우산장이라는 것은 내가 거처하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이른바 나의 집에다가 스스로 붙인 집 이름이다. 스스로 붙였다. 조지훈 시인이 스스로 붙인 이름이구나. 집 이름을 방우산장이라고 지었네요. 자,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집이라는 물건은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거든요. 자, 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고류거각이어든 자, 다 여기 다 나와요. 고류거각, 그러니까 높고 크게 지은 집이든 용슬소이든지 용슬소 겨우 무릎이나 움직일 수 있는 매우 좁고 몹시 좁고 작은 집이다. 그러니까 엄청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지, 그러니까 두 개가 대조돼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야? 집이라는 것은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지 간에 원래 본디 일정한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죠. 누구누구의 집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 집은 그 자리에 있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 떠매고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다 딱 이고요, 뭐 등에다가 딱 들고 집을 들고 돌아다닐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집 이름도 특징의 고유명사가 아닐 수 없으나 무슨 아파트 무슨 주택 이러하는 어떤 고유명사죠. 왜냐면 거기에 있는 그 하나뿐인 거기 때문에 집이라는 것은 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하지만 조지훈 시인은 좀 독특하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야. 아까 선생님이 보여줬던 그 그림을 잘 기억을 해보세요. 아까 그림 어땠어요? 다 뚫려 있었죠. 사방으로. 그걸 생각해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조지훈 시인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나의 집, 즉 나의 방우산장은 원래 특정한 장소, 일정한 건물 하나에만 명명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니고 보니 그렇구나. 나의 방우산장, 나의 집은요, 어떤 특정한 장소, 일정한 건물 하나에만 집으로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 선생님 그림 봤죠? 계속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육척 수식 장구를 담아서, 육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치예요, 수치. 1척이 얼마냐면요, 1척이 이제 수치예요, 수치. 하고 30.3cm예요. 30.3cm가 6척이니까 곱하기 6을 해보시면 되겠죠. 이게 뭐겠니? 조지훈 시인의 키입니다. 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지금 이렇게 육척 수신 장구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육척 자신을 키고요. 수신이라고 하는 건 수척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장구라는 것은 키가 큰 몸이라는 거야. 결국에 이것은 전부 다 이제 자신의 키가 큰 몸, 수척하다 뭐 이런 거 했으니까 자기 자신, 조지훈 시인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특정한 건물 하나에만 명명한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니고 보니 나 자신을 담아서 내가 그 안에 잠자고 일하고 먹고 생각하는 그런 것은 전부 다 방우산장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조지훈 시인이 생각하는 집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집이라는 것은 어느 자리에 딱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것은 어디 들고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정한 자리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죠. 하지만 조지훈 시인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집이라는 것은 내 자신이 있을 수 있는 곳이라면, 잠자고 있는 것이라면, 일하고 있는 곳이라면, 생각하고 있는 곳이라면 그 어느 장소든 그것은 전부 나의 집이다. 나의 집, 즉 방우산장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집 방우산장의 모습이 이런 거에 이해가 되시죠? 다 뚫려 있는 거. 내가 있는 곳이라면 자유로운 다 모두 다 나의 집이다. 내가 있는 곳이라면 전부 다 그것은 방우산장이다 라고 하는 조지훈 시인의 생각이 담겨져 있는 조형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좀 자유롭게 생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방우산장이 했으니까 어디 뒤에 산장이 붙었잖아. 뭐 산장이라고 했으니까 산속에만 있어야만 붙일 수 이름이로되 원래는 그런 거죠. 산속에 있어야 산장이라고 하는 거지. 하지만 내가 조지훈 씨의 생각을 해보면 심리 둘레에 1점 산이 없는 곳이 없죠. 다 산이 있죠. 그러니까 나의 방우산장은 심산 깊은 산에 있거나 또 시향에 있거나, 시향은 옆에 써놨죠. 저작거리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의 방우산장이라는 것은 꼭 깊은 산 속에 있거나 또 이렇게 시장에 있거나라는 것을 가리지 않고, 선생님 얘기했죠? 방우산장이라는 것은 내가 있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다 나의 집이다 라고 한다는 거야. 자, 그런 것을 가리지 않고 이러한 산장이다. 내가 이런 것을 가리지 않고 전부 하나로 전부 다 이것은 산장이다 라고 했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는 내가 본디 산에서 나고 또 장차 산으로 돌아갈 자이기 때문이다. 내가 원래 산에서 나고 장차 산으로 돌아갈 것이니까 결국에 있는 모든 곳이 전부 다 나의 집, 즉 방우산장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야. 자, 기르는 한 마리 소야 있든지 없든지. 자, 왜냐면 이 말을 갑자기 소가 왜 나온 거냐면요, 보시면 방우라고 되죠. 우가 뭐예요? 소우자예요. 그래서 갑자기 방우라는 이름에 대해서 이 앞에 부분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산장이 왜 붙었냐에 대해서는 여기서 얘기를 했었죠. 산장은 원래 산속에만 있어야만 붙일 수 있는 이름이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산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 없고 라고 보니까 나의 방우산장, 나의 집이라는 것은 깊은 산속에 있든지 시장에 있든지를 가리지 않고 어쨌든지 산은 모든 공간에 있는 거니까 그냥 산장이라고 붙였다. 그리고 나는 어차피 산에서 태어나고 다 죽으면 다시 산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산장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앞부분 방우의 이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우가 방우자가 소우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갑자기 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르는 한 마리 소가 있든지 없든지 내가 앞에 이름을 방우라고 내가 붙인 이유는요. 자, 방우라고 보시면 여기 뜻이 다 나와 있죠. 자, 방자는 놓아준다는 거예요. 우는 소자예요. 그래서 소를 놓아준다. 자, 그러면 소를 도와주는 산장이란 뜻인가? 이게 무슨 뜻인가? 라고 하겠지만 이제 불교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람의 마음을 소에 빗대서 표현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람의 마음을 소에다가 빗대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방우 놓아준다라는 거죠. 소를 놓아준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야? 마음을 놓아준다라는 의미가 방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마음을 놓아준다? 그 얘기가 뭘까요? 어디에도 구속당하지 않는 자유로운 정신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마음을 놓아준다. 그러니까 어디에도 나는 구속당하지 않는 자유로운 정신을 방우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 뜻이 이해가 되시죠? 어디에도 구속당하지 않은 자유로운 요 모습을 방우라고 얘기를 한 거고, 산장이라고 붙인 것은 어차피 산이 있는 곳이든 없는 곳이든 산이 없는 곳은 없기 때문에 전부 다 모든 집이라는 의미로 내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다 나의 집이라는 의미로 산장이라고 이름을 붙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자유로운 의미의 집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볼까요? 자, 이렇게 내가 방우라고 부르는 것은 내 소, 남의 소를 가릴 게 없이, 자, 설피다 은은한 저녁 햇살 아래 내가 올라타고, 이제 소를 올라타고 풀피리를 희롱할, 풀피리를 가지고 피리피리 불만한 한 마리 소만 있으면 그 소가 지금 어디에 가 있든지 내가 아랑곳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역시 이 소는요, 그냥 음매라고 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어때요? 여기 뭐라고 했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 마음은 어디든지 자유롭게 돌아다닐 것이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나는 방우라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은 떠다니지 못하지만, 그렇죠, 집이라는 것은 딱 붙어있으니 일반적으로 집은 떠다니지 못하지만 사람은 떠돌기 마련이다. 사람은 열심히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방우산장이라고 그 이름을 붙인 것을, 우리가 그런 이름에 딱 맞는 집이라는 것은 열선을 넘어서 꼽게 된다. 그런 집은 잘 없으니까요, 일반적으로. 왜냐면 자유로운 이런 영혼을 가진 이런 집 잘 없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딱 이름에 걸맞는 집은 잘 없다라는 거야. 자, 어떤 때는, 자, 조지훈 시인이 어떤 때는 따뜻한 친구의 집이, 내가 따뜻한 친구의 집 안에 있으면 어떤다고 했어? 이게 나의 집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따뜻한 친구의 집이 나의 방우산장이 된다는 거야. 자, 그리고 어쩔 때는 차가운 여관에 있는 일시 하나의 방이 어떤다는 거야? 내 산장이 되기도 했다. 그러니까 내가 차가운 여관에서 잠을 자면 이곳이 나의 방우산장이다. 따뜻한 친구 집에서
누워서 잠을 자면 여기가 나의 방우산장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신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곳이면 거기가 나의 집이다. 거기가 나의 방우산장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조지훈 시인의 바로 인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에 대한 생각. 자, 그나 그뿐인가 바로 얘기했죠. 자, 그나 그뿐인가 피난 종군의 즈음에는 야숙이라는 것을 여기 선생님이 써놨죠. 밖에서 자는 것을 야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난 종군,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가 이제 난을 피해 가지고 저기 이제 전쟁을 피해 가지고 멀리 갈 즈음에는 밖에서 자는 담요 한 장이 내 산장이 되기도 했다. 그렇지. 밖에서 자는 담요 한 장이 내 집이 되기도 했다. 나의 방우산장이다. 그래요. 자, 그러고 보면은 취화의 경우에는 취화 역시 또 나와 있어요. 술에 취해서 누워 있는 경우에는 저 억저 성가를 장식한 무변의 창공이, 그러니까 억저 성자라는 것은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 있죠. 저 많은 별들, 억저 많은 별들을 장식한, 그러니까 추워서 누워 있으면 취해가지고 누워 있으면 여러분들 누워 있으면 뭐가 보여요? 저기 하늘 위에 반짝반짝 빛나는 수많은 별들이 보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수많은 이 별들을 장식한 무변한 창공이 넓은 저 밤하늘이 바로 나의 산장이다. 나의 집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취해서 누워있는 그곳이 바로 나의 집이다. 나의 방우산장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은 바로 나에게 하는 그 내 영혼이 깃들인 곳집, 내가 영혼을 가지고 있는, 바로 내가 영혼을 가지고 누워있는 그곳, 내가 거기에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나의 집이다. 나의 방우산장이다. 알겠죠? 자, 이렇게 집이라는 것을 어느 한 공간에 한 공간을 딱 한정해가지고 그곳이 나의 집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든지 다 집이다. 그것은 다 나의 방우산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유정신이 드러나 있죠. 그래서 실상은 바로 나에게 하는 내 영혼이 깃들인 바로 그것이, 그리고 나의 육신, 나의 몸이 바로 궁극에는 나의 산장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집이라는 것은 결국 나의 영혼이 깃들여져 있는 것. 나의 영혼이 깃들여져 있는 것이 어디야? 나의 몸이겠죠. 그 내 몸이 바로 나의 산장, 나의 집이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잘 해보세요. 내 영혼이 있는 곳이 바로 나의 몸이죠. 그럼 나의 몸이 있는 곳은 내 몸이 결국에 나의 집인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내 몸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든지 나의 집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방우산장이라고 내가 이름 붙인 방우산장이라고 하는 내가 이름 붙인 데는 아직 한 장의 현판도 없다. 한 장의 간판도 없다. 그렇죠. 방우산장으로 내 이름을 붙이긴 했지만 거기는 간판 같은 건 없다. 자, 불행하게도 한 장의 현판을 걸었듯, 자, 불행하게도 내가 거기다가 간판을 딱 걸었다고 해도 방우산장은 이미 나의 집이 아니게 되었을 것이다. 이미 나는 자유롭게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나의 방우산장의 의미이기 때문에 거기다 간판을 걸었던들 내가 거기 없으면 방우산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미 나의 집이 아니야. 그렇죠? 자, 나의 형터리도 없는 집 이름은, 그러니까 나의 어떤 형체가 없는 집이야. 그렇죠? 어떤 형체가 없어. 이런 집 이름은 몇 번이든 바뀌어졌을지도 모른다. 그렇죠? 그냥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거니까요. 그러므로 굉장히 내가 두려운 것은 곧 뒷날에 내가 죽은 뒤에 어느 사람이 있어서 나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노라는 제 정성으로 내 마음을 잘 알아줄 것이야 라고 하는, 어떤 내가 죽었을 때,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내가 나중에 죽었어.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래, 난 조지훈 시인 네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다 이라는 정성을 가지고, 자, 내가 이렇게 해줘야지 하고 방우산장이라고 그런 묘석을 딱 세워가지고 내 무덤에다가 딱 세워줄까봐 난 걱정이 된다. 왜냐면 그 방우산장이라고 간판을 딱 거는 순간 거기는 바로 뭐라고 했어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집이 돼버리는 거야. 바로 뭐라고 하니? 일반 사람이 생각하는 특정한 장소, 특정한 건물 하나에만 국한된 집이 돼버리는 거야. 근데 나는 그거 싫다. 그게 걱정된다라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면 내가 생각하는 방우산장, 나의 집이라는 것은 내 영혼이 있을 수 있는, 내 영혼이 숨쉬고 있는, 내 영혼이 들어가 있는, 내 몸이 있는 곳이라면 다 집이다. 다 방우산장이다. 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야. 알겠죠? 자, 그때는 이미 나의 방우산장은, 그러니까 내가 죽었을 때, 이미 그럴 때는 나의 방우산장이라는 것은 이미 이 세상에서는, 이 지상에서는 소멸되고, 그치? 나의 방우산장이 뭐야? 내 영혼이 깃들은 곳이지? 내 영혼이 깃들어 있는 게 뭐야? 나의 몸이죠? 나의 몸. 나의 몸이 죽어버리면 어때? 방우산장은 더 이상 있지 않죠? 사라져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죽고 나면 방우산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상에는 소멸되고 그 저 지하에 한 이름 모를 나무 뿌리에나 새겨져 있을 것이다. 이제 죽었을 경우에.
그래서 땅 위에 남겨놓고 간 영혼의 새가 깃들이는 거. 그러니까 땅 위에 내가 살아 있을 때 거기에 내가 영혼의 새가,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영혼이 새가 깃들이는 거, 거기에 있는 거, 그 무성한 숲의 어느 한 가지가 바로 방우산장이 될 것이다. 결국 나의 영혼, 내가 영혼이 깃들어 있는 곳, 그곳 바로 내 몸이 되는 거죠. 나의 육신이 되는 거죠. 내 육신이 있는 곳, 그 어느 곳이라면 그것은 다 나의 집인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내 이름을 뭐라고 붙였다? 나의 집 이름을 뭐라고 붙였다? 바로 방우산장이라고 했다. 방우라는 것은 굉장히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이다. 마음을 놓아준다 라고 하는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자유정신을 의미하는 것이고 라고 했었죠. 산장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산에 있어서 산장이라는 게 아니고 바로 얘기했듯이 돌아다니다 보면 산이 없는 곳이라는 것은 없잖아. 그리고 나는 어차피 산에서 태어나고 다시 죽게 되면 산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냥 산장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지훈 시인이 생각한 집이라는 개념, 그 집은 굉장히 자유로운 의미의 집을 의미하는 거구나, 어떤 한 장소를 의미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30번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기역을 볼까요? 공간의 외부와 내부에 대한 진술을 나란히 제시해서 화자가 받은 인상을 개괄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자, 기역을 보시면, 자, 동락당의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죠. 수많은 긴 대나무가 시냇물 따라서 딱 둘러져 있는 외부의 모습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 안에 쭉 둘러져 있는 그 안에 있는 동락당 안에는 뭐가 있다고? 내벽에 바로 그 많은 책들이 쌓여져 있는 거죠. 동락당의 내부를 나타내고 있는 거네요. 자, 그러니까 동락당이라고 하는 공간의 외부하고 내부에 대한 진술을 나란히 제시해서 화자가 받은 인상 뭐야? 바로 굉장히 멋있구나. 이제 그 안에서 이현적이라는 굉장히 멋있는 분이 거기서 공부를 열심히 했구나라고 하는 자신의 인상을 개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맞는 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니은을 볼까요? 자, 니은을 보면 감각적 심상과 비율을 결합하여 주변 경관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자, 볼까요? 자, 지금 어디에 있었니? 관어대를 내려오니 선생님 얘기를 했죠? 물고기를 바라보는 거기를 딱 내려오니까 엄청 멋있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어? 상쾌하고 맑은 기운, 난초 향기라고 하는 후각적인 심상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것을 향기에 든 듯하네, 마치 뭐뭐 같이 듯이처럼으로 표현하는 거. 우리 그 비유 중에서 뭐가 있죠? 바로 지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규가 쓰였네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감각적인 심상, 즉 청각적인 심상과 바로 지규를 결합을 해서 주변 경관, 즉 관어대에서의 그 멋있는 풍경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맞는 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디귿을 볼까요? 자, 디귿번을 보시면 자연물의 인격을 부여해서 질문을 던짐으로써 이어질 내용을 이끌어내고 있다. 자, 맞나요? 자, 여기 보시면 디귿을 보시면 문노라 갈매기들아 갈매기들아 하고 어때요? 지금 문노라 라고 했으니까 갈매기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마치 사람인 것처럼 표현했죠. 그래서 인격을 부여했다. 그리고 문노라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고 있죠. 이어질 내용을 이끌어내고 있네요. 자, 갈매기들한테 묻으니까 옛일을 아냐, 옛날에 이런 게 있었다 라고 해서 옛날에 있었던 엄자령의 이야기를 가져다가 얘기를 하고 있죠. 옛일을 아냐 하고 옛날에 있었던 일을 여기다 얘기하고 있잖아. 자, 그러니까 바로 이어질 내용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것이 맞는 게 되겠네요. 자, 4번을 볼까요? 4번을 보시면 대조적인 표현을 활용해서 대상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했죠. 자, 그럼 이유를 볼까요? 집이란 물건은 선생님이 말했죠. 집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고류거각이거든. 고류가 여기 처음 나와 있죠. 높고 크게 지은 집이든지 아니면 용술소옥이든지 용술소옥, 즉 겨우 무릎이나 움직일 수 있는 몹시 좁고 작은 집이든지, 그러니까 큰 집이든지 작은 집이든지 라고 했으니까 대조적인 표현 사용한 게 맞죠. 그리고 대상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이 뭐야? 이 집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본디 일정한 자리에 그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떼가지고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일반적인 생각을 말하고 있는 게 맞는 것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5번을 볼까요? 5번 미음. 자, 가정을 통해서 소망이 생전에 실현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걱정을 드러내고 있다. 자, 그게 맞나요? 자,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if 뭐뭐인다면 이라고 하는 거지. 뭐뭐이라면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뭐이라면 그런 거 나와 있지 않죠? 가정된 것이 나와 있지도 않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생전에 실현되지 못할까봐 너무 두렵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이 사람이 두려워하는 게 뭐였어? 내가 죽은 뒤에 어떤 사람이 그래 조지훈 나 네 마음을 잘 알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면서 방우산장이란 이름을 내가 거기다가 걸어줄게 라고 하는 게 너무 걱정된다라는 거야. 왜냐면 뭐라고 했어? 내가 영원히 깃들인 내 영원히 지금 살고 있는 내 집, 즉 나의 육신은 이미 죽어서 없죠. 그럼 나의 집이라는 건 없어지는 거지. 방우산장이라는 건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다 간판을 달지 말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간판을 누가 달까봐 그게 걱정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가정을 통해서 뭐뭐 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가정을 통해서 만약 뭐뭐 한다면 이런 거 아니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실현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것을 걱정하고 있다. 이런 것도 아니니까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31번과 32번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보기 이제 우리 다 했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간이 희재 이현적이 거주하는 동락당 및 후황양성의 뜻을 드러내 양진남, 그러니까 동락당과 양진남이라고 등등등 하는 이제 관어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등을 다루고 있는 박일로의 가사이다. 이 작품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공간들은 학문 수양의 공간과 열심히 공부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주변의 자연 공간까지 전부 다 얘기를 하고 있죠. 양진남이라든지 관어대라든지 선생님이 얘기를 다 해줬었죠. 자, 화자는요 바로 이현적이 이름 붙인 것으로, 명명한 것으로, 이름 붙인 것으로 전해지는 이들의 공간을 둘러보면서 화자는 이현적이, 그러니까 동락당이라고 이름을 붙였잖아. 그러니까 이현적이 붙이고 있는 그 동락당에 가서 직접 거닐면서 어땠다는 거야? 그 명칭의 의미가 이런 것이구나 해서 그런 거와 관련지어서 자신의 생각 등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게 가의 내용이었죠. 자, 이처럼 공간에 대한 이름과 그 의미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런 방식이 바로 나에서도 중요한 기반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나에서도 바로 방우산장이라고 하는 그 이름과, 그렇죠, 명칭과 그 의미를 중심으로 쭉 얘기를 하고 있는 현대 수필이었어요. 자,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31번에 가와 나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볼까요? 1번. 자, 가에서 깨우친 것을 혼자 즐기는 행위는 동락당이라고 하는 명칭의 의미와 연결이 되면서 학문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의 성격을 부각하고 있다. 맞는 것이 되겠죠. 자, 여기 나와 있잖아. 자, 한가로운 가운데 깨우친 거. 자, 여기 보시면 앞에 보시면 왼쪽에는 안의 중삼이 있고 왼쪽에는, 오른쪽에는 자유자아가 있고 얘네들 다 성리학을 공부하던 공자의 그 뭐지? 제자들이었죠. 그러니까 성리학 공부를 열심히 했다. 그 얘기예요. 그런 열심히 옆에다가 이 성리학을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책을 옆으로 친구를 삼으면서 시 읊기를 계속 열심히 해가지고 한가로운 가운데 혼자서 깨우친 거. 깨우친 게 뭐겠니? 열심히 공부했다라는 유학이죠. 유학을 열심히 성리학 공부한 거. 그래서 깨우친 것을 혼자서 즐긴다라고 해서 동락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나와 있죠. 동락 홀로독이에요. 락은 즐겁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 혼자서 그리고 즐기다 락 이렇게 나왔지. 그래서 이 동락이라는 이름의 뜻에 딱 맞는다. 그것을 누가 알 것이냐라고 지금 박일로가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동락이라는 이름을 굉장히 잘 지었네요. 이현적 씨.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가에서 깨우친 것을 혼자 즐기는 행위라는 것은 동락당이라는 명칭의 의미와 연결이 되죠. 동락이라는 의미가 바로 혼자서 바로 즐긴다라고 하는 동락이라는 의미와 연결이 되죠. 그리고 학문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의 성격 맞죠? 거기서 열심히 공부를 했죠. 그러니까 학문을 혼자서 즐기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공간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는 게 맞네요. 자, 2번을 볼까요? 가에서 내 뜻도 뚜렷하다 라고 하는 진술은 양진함에 대한 것으로, 양진함이라는 공간에 대한 것으로 화자는 후황양성의 뜻을 두었던 이현적에 대한 공감을 표현하고 있다. 자, 이것도 맞는 것이 되는 거예요. 볼까요? 자, 그래서 이현적이 열심히 이렇게 가르쳐주고 열심히 공부를 했잖아요. 자, 그렇게 하면서 진경을 다 모쳐서 양진함이라는 공간으로 갔죠. 자, 거기를 가서 돌아보면서 바람을 쐬면서 쫙 바라보니까 내 뜻도 뚜렷하다. 내 뜻도 똑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내 뜻도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뜻도 뚜렷하다. 라고 하는 진술은 바로 양진함에 대한 거 맞죠? 그렇죠? 그리고 화자는 후황양성의 뜻을 두고 있었던 이현적, 그렇지? 이현적이 지금 열심히 이렇게 공부했던 거, 거기에 내 뜻도 그래요 라고 했으니까 공감을 표현하는 것이 맞는 것이 되겠네요. 자, 4번을 볼까요? 가에서 언비여약을 말 없는 것으로 삼아서 독서에 골몰한다 라는 표현은 바로 관어대와 관련된 것으로 성현의 일을 이루지 못한 화제의 반성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자, 볼까요? 자, 뭐가 아니냐? 자, 언비여약을 말 없는 것으로 삼아. 자, 그 부분이 바로 어디에 가서 그런 거니? 관어대. 아까 봤죠? 선생님이 물고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고. 자, 그곳으로 연결이 되는 거 맞는 거죠. 언비여약을 말 없는 벗으로 삼아가 독서에 골몰한다 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자연을 벗삼아서 열심히 공부를 한다 라는 곳은 바로 어디 가서 한 거야? 바로 관어대에서 이런 생각을 떠올린 거죠. 그러니까 관어대하고 관련된 생각은 맞는 거죠. 하지만 내가 성현의 일을 이루지 못한 화자에 대한 반성적인 태도다.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한 거는 바로 뭐라고 하니? 여기서 관어대를 내가 보니까 너무나 멋있더라.
경치가 진짜 멋있다. 자, 여기에서 바로 이현정 씨는 여기서 뭘 했다라는 거야. 바로 와, 이분은 여기서 엄비약을 말 없는 벗으로 삼아서 여기서 자연과 벗 삼아서 자, 독서에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성현의 일을 이루셨구나 라고 해서 야, 여기서 성현이 되셨구나. 열심히 공부하셔서 성리학을 열심히 공부하셔서 성현이 되셨구나. 대단하구나. 해서 이현정을 흠모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현정 정말 대단한 분이시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보시면 성현의 일을 이루지 못했어. 나는 왜 성현의 일을 이루지 못했을까? 관어대에서 이렇게 하면서 난 정말 반성해야 돼.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죠. 굉장히 멋있는 곳에서 열심히 독서를 해가지고 이곳에서 이현적 그 유학자가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구나. 대단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니까 뒤에 성현의 일을 내가 이루지 못해서 어떡하지? 반성해야지. 이런 내용이 드러나 있는 것은 아닌 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4번을 볼까요? 자, 나에서 내가 본 뒤 산에서 나고 또 장차 산으로 돌아갈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산장의 이름을 그래서 산장이라고 붙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나는 원래 산에서 태어나고 다시 죽으면 다시 산으로 돌아갈 거야. 그래서 나는 산장이라고 이름을 붙였어 라고 해서 명칭의 근거가 나타나 있죠. 그리고 그와 함께 나가 귀의하고자 하는 공간의 성격, 결국에 내가 돌아갈 곳이 어디라는 거야? 바로 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산장이라는 명칭에 근거하고 거기에 관련된 공간의 성격이 잘 드러나 있네요. 그러니까 4번은 맞는 것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5번을 볼까요? 자, 나에서 방우 산장의 이름의 가팔집은 궁극적으로 내 영원히 기다릴 곳집과 연결이 되면서 그렇지, 방우 산장의 이름의 딱 가팔집은 뭐라는 거야? 방우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선생님 뭐라 했지? 마음을 풀어주는 거, 자유로운 그 정신 속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 이름에 딱 값하는 집이라는 것은 결국 뭐라는 거야? 내 영원히 깃들인 곳집. 거기가 뭐였지? 내 영원히 깃들인 곳집이 바로 뭐였어요? 바로 내 육신이 되는 거죠. 영혼이 들어있는 곳이 바로 어디야? 바로 내 육신, 내 육체가 되는 거 아니야? 내 몸. 바로 그게 나의 집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공간의 명칭이 정신적인 지향을 나타내고 있는 어떤 정신을 말하는 거구나. 그렇지. 어떤 공간, 딱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공간, 딱 그 뭐라고 생각하지? 어떤 건물 막 이런 거를 집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영원히 기들어 있는 바로 나의 육신, 이것을 집이라고 생각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바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공간의 명칭, 바로 집이라는 것은 바로 정신적인 지향, 어떤 정신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라. 정신의 공간을 바로 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구나. 자, 그러니까 공간의 명칭이 정신적인 지향의 표상임을 암시하고 있다. 이게 맞는 것이 되는 것이 맞는 것이 되는 거죠. 뭔 말이에요? 맞는 것이 되는 것이가 뭐야? 맞는 것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2번을 보도록 합시다. 공간과 명칭의 관계를 중심으로 가와 나를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가를 볼까요? 자, 가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공간의 명칭이 변화하는 과정을 제시하고, 그런 게 있어요? 자, 공간 시간이 흘러가면서 동락당이라는 이름이 변했어요. 뭐 양지나무로 변했어요.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관어대로 이름이 변했어요. 막 이름이 변했나요? 그런 거 나와 있지 않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이름이 변해가는 거 나와 있지가 않네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볼까요? 자, 나에서는 자, 명칭이 지시하는 공간이 방어 산장이라는 거겠죠? 자, 그것이 하나의 물리적인 어떤 실제 어떤 건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인식이 드러나 있다. 그렇다고 했죠. 선생님 다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집이 뭐라고 했어요? 봐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집은 바로 뭐라 그랬어? 내 영원히 기들인 거. 내 영원히 기들이고 있는 것이 나의 육신이죠. 나의 육체예요. 그러니까 내 육체가 있는 곳이라면, 갑자기 재채기가 나서 내 육체가 있는 곳이라면 다 그곳은 방어 산장인 것이다 라고 했잖아. 그러면서 예를 들었죠. 따뜻한 친구의 집에 내 육신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은 나의 산장, 나의 집이 되는 것이다. 나의 방어 산장인 거예요. 내가 차가운 여간에 내 육신이 있다면 그곳은 바로 나의 방어 산장, 나의 집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전쟁을 피해서 막 도망다니다가 밖에서 자게 된다면 내 육신이 밖에 있죠. 그럼 그 밖에 있는 그곳이 바로 나의 방어 산장, 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바로 집이라는 공간은 어떤 물리적인 실체, 어떤 한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 드러나 있죠. 그러니까 하는 물리적인 실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드러나 있다라는 건 맞는 것이 되겠네요. 자, 3번을 볼까요? 가와 나의 공간은 자, 명명 과정에서 이름을 붙이는 과정에서 다수의 인정을 받는 단계를 거쳤다. 자, 가에서의 공간의 이름은 뭡니까? 바로 동락당이었죠. 여기 위에 보기에 나왔어요. 동락당이라는 이름을 누가 붙인 건지 바로 이현적이 이름 붙였다라고 되어 있죠. 이현적이 이름을 붙이면서 자, 이거에 동의하는 사람은 자, 다수가 인정했나요? 막 이렇게 다수 결과 이런 거 하지 않았죠. 다수의 인정을 받는 단계를 거치지 않아서 이현적이 자기가 그냥 혼자 붙인 이름이에요. 아니네. 자, 나의 공간은 아까 뭐였지? 방어산장이었죠. 방어산장이라는 이름은 누가 붙였냐? 여기 나와 있죠. 방어산장이라는 이름은 내가 살고 있는 이른바 나의 집에다가 스스로 붙였다. 조지훈 시인이 스스로 붙인 이름이죠. 자, 내가 붙인 이름에 다수가 인정을 하고 있나요? 뭐 이런 거 있나요? 자, 다수가 인정해야 이 집은 방어산장입니다. 뭐 이런 거 나와 있나요? 그런 거 나와 있지 않죠. 그러니까 안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아닌 것이 되겠네요.
자, 볼까요? 4번을 봅시다. 자, 가와 달리 나에서는 공간의 외양, 모습과 겉모습과 명명에 이름을 붙인 근거가 긴밀하게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되고 있죠. 그러니까 겉모습이랑 공간의 겉모습이랑 이름이 바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어디가 그래요? 이제 가가 그렇죠. 동락이라고 해서 동락당이라고 하는 여기 있죠. 동락당. 홀로 지금 혼자서 즐기고 있는 이 동락당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지금 요런 모습이 드러나 있잖아요. 굉장히 멋있고 막 이렇게 막 공부하기 너무 좋고 막 이런 모습들이 잘 드러나 있죠. 그러니까 공간의 그 모습과 공간의 모습과 그 이름의 그 근거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가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죠. 하지만 나를 볼까요? 나에서는 어떤 이제 방우산장이었죠. 이름은 하나였어요. 방우산장의 이름은 하나였는데 겉모습은 어때? 굉장히 다양했지. 왜냐하면 내가 있는 곳이라면 그 어느 곳이든지 바로 나의 방우산장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방우산장의 이름은 하나지만 거기에 대한 겉모습은 엄청 다양하죠. 따뜻한 친구의 집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차가운 여건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밖에서 자는 야숙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방우산자라는 이름은 하나인데 그 바로 모습들은 여러 개가 되는 거야. 왜냐면 내 몸이 내 육신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은 다 나의 집이고 다 나의 방우산장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공간의 겉모습과 이름의 근거가 긴밀하게 연결이 된 것은 가가 되고 동락당이 될 것이고 나에서는 이름 즉 방우산장이란 이름은 하나인데 겉모습은 여러 개가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거 나에서는 이게 긴밀하게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자, 그 다음에 5번을 볼까요? 나와 달리 가에서는 공간에 대한 자가의 경험이 명칭 지정의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자, 나에서는 어때요? 아까 나에서는 방우산장이란 이름은 바로 내가 붙인 것이다. 그래서 왜 이름을 방우산장으로 붙이게 된지 나의 경험은 이런 것이다 하고 자신의 경험을 쫙 얘기를 하고 있죠. 조지훈 시인이. 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나에서는 어때요? 공간에 대한 작가의 경험이 명칭 지정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맞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명칭 이름을 정하고 있죠. 방우산장의 이름을 정하고 있죠. 나에서는요. 하지만 가에서는 어때요? 공간에 대한 작가의 경험. 작가가 누구였죠? 가에서는 아까 작가가 누구였지? 박일로라는 분이었죠. 하지만 이 공간, 바로 이 동락당이라는 이름은 누가 붙였다고 했지? 바로 이현적이 붙인 거였죠. 자, 그러니까 가에서는 작가의 경험이 이름을 붙인 근거가 되었다면 작가, 즉 박일로의 경험이 바로 동락당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근거가 되어야 되잖아. 하지만 그것이 아니었죠. 이현적이 자신이 붙인 것이 이현적이 붙인 이름이었죠. 그러니까 박일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명칭 지정의 기준으로 됐다. 명칭을 정하는데 그 기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것이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 선생님이 조지훈의 방우산장기하고 박일로의 동락당 다 해설을 끝냈네요. 자, 여러분들 또 뒤에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또 그 뒤에 나오는 거 뭐 한영은 시인의 달을 보며 박남준 시인의 이사악양 이거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